이강원 작가님은 아까 그 인사를 했으니까 다시 이제 소개를 안 드리고요. 우리 조카입니다. 노선덕 군이라고 표현했지, 이제 님이라고 표현했지, 이제 님이라고 표현했는데 조카 노선덕님께서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책을 만드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부터 먼저 좀 나눴으면 싶고요. 이 책을 내겠다고 이 책을 의뢰를 받았을 때 한 어느 정도 기간이 집필할 때 걸릴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네, 처음에 계획은 사실은 먼저 요청한 사람은 1년 안에 쓰라 그래서 이 미친놈이다 얘기해가지고 한 2년 정도는 걸리겠다 했는데 2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보다 3주기 때 내기로 했던 게 좀 5주기 때 나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배로 집필 기간이었죠. 2배 정도 돼. 네, 2배로 됐다고 질이 2배로 좋아진 건 아니에요. 힘들진 않으셨나요? 어떤 사람이 힘을 안 내겠습니까? 제가 그 인터뷰하는 과정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강 큰 새끼가 노회찬 평전을 쓰려고 그래? 알고 봤더니 자네구만 그랬어요. 예, 지금 평전이 600쪽입니다. 600쪽인데 출판사에 처음으로 원고를 넘길 때는 훨씬 더 많은 분량이었죠. 원고 중에서 몇 매 정도였었죠? 저가 그 줄인 원고가 1300매인데요. 1300매면 좀 제법 두꺼운 책 한 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3600매 정도 됐던 것을 이제 2200매 정도로 줄인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인터뷰를 하신 분들의 수가 한 220여 명. 220명. 예, 그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역사적인 사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그걸 별도로 출판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도 별도로 출판을 하자면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 인터뷰해서 한 거 채 정리도 못된 것도 있고 근데 그건 전부 재단으로 제가 하고 저 인터뷰를 같이 초기에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인터뷰하고 그걸 쓰셨던 우리 오진아 씨가 요 앞에 계신데 그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정리하셨는데 그건 저희가 이제 그 녹음까지 해서 전부 저 재단으로 드릴 거거든요. 제 개인 재산이 아니니까. 아까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평전 의뢰를 받으셨을 때 이걸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이렇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결심하기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뭘까요? 평전을 쓰기에 내가 적합한가? 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몇 번 전이었나요? 어쨌든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쓰는 거고 사실 그 노연을 채취를 할 정도로 개인적으로 갖고 하는 사람은 잘 아니었어요. 같은 공화도 있지만은 그리고 뭔가 저가 좀 기관지를 만들 때 제가 부족한 것을 많이 채워주고 노연의 그 시각이나 입장이나 이런 데 빚을 많이 졌는데 뭐라 그래 딱히 저하고 이렇게 배짱이 맞을 만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았던 것도 좀 있었고 그래서 좀 한편은 사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뭔가 딱그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던 분을 이제 한번 써보라고 얘기할 때는 그때 이제 사실 욕심이 팍 났죠 사실. 근데 너무 겁이 났어요. 근데 이거 시작해 놓고 이 끝을 못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막 이 정도로 해서 제가 담배를 집에서는 별로 안 피는데 베란다에서 담배가 한 5개월 동안 담배를 많이 폈습니다. 담배가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폈는데 그냥 뭐 이건 논리적인 어떤 결과로서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냐 저거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겁이 나는 거를 누르고 평생 후회할 선택을 하지 말고 써라 이렇게 했고 그때 이제 주변에서도 좀 그거를 써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한테 좀 힘이 됐고 저희 집에 있는 저를 지배하는 분도 그걸 써라 이래가지고 영향을 좀 용기를 얻었습니다. 네. 이제 책이 나왔습니다. 이제 지금 심경은 어떠신가요?
제가 그 이 책을 쓰는 동안에 주변의 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리는 얘기 중 하나가 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무슨 말이냐 하는데 사실은 중요한 사람의 데피니션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돈 많은 사람이나 권력 많은 사람이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도둑질을 해야 도둑놈이지 않습니까? 이게 저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이게 저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자각을 하면서 한 4년 동안 좀 살아왔거든요. 이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일을 할 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냈는데 저는 지금 전국에서 책을 산 사람들이 제 시험지에 채점을 매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수능 결과를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그럴까? 네, 그래서 굉장히 사실 이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약간 좀 제가 이렇게 겁이 많은 놈이 아닌데 약간 겁도 나고 어떻게 하지. 근데 다행히 근데 그 노현님의 그 부인이신 그 김지선 선배님이 엊그제 전화를 주셔가지고 자기가 그 책을 다 읽었다. 근데 좀 담백하게 써서 읽는데 좀 힘들지 힘이 안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제일 그 신경 썼던 걱정했던 독자거든요. 그 김지선 선배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일단 좀 약간 그 부분은 좀 안심을 하겠습니다. 예, 600쪽인데 3일 만에 다 읽으셨다 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보실까 제가 걱정했었거든요. 재작년에 노회찬 6.4.12 다큐 영화 나왔을 때 그 영화를 안 보셨었거든요. 평전 나왔을 때 보실까 했는데 그걸 다 보셨더라고요. 저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 노선덕 그래요 좀 그참잘 존경하고 따랐던 큰 아버지셨잖아요. 그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상식도 컸을 텐데 그래서 노회찬 평전이 나오니까 좀 감미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평전 읽어보셨을 텐데 좀 어떤 느낌이셨는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는 굉장히 큰 좀 상실감에 그동안은 뭐 반년 정도는 잠도 잘 못 자고 그렇게 지내다가 그 이후로는 사실은 좀 의도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안 보려고 했었습니다.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도 보긴 했지만은 기사나 뭐 아니면 뉴스나 이런 것도 좀 자연스럽게 멀리 했었는데 올해 이제 제가 교과서 시간 끝나가지고 마음의 여유도 좀 생기고 그때 마침 또 이제 평전이 발간되었다는 소식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큰아버지가 하셨던 것들을 좀 살펴봐야겠다 이런 마음에 감사하게 독서에 이렇게 초대도 해주셔서 이제 그 책을 이제 읽어보려고 그 독서대에 이렇게 가제본판 있잖아요. 하얀 색깔 이제 아무 표지도 없는 가제본판 올려놓고 노트북 이렇게 켜서 어떤 내용 말씀드려야 될까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첫 장을 딱 넘기니까 제목이 노회찬 평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한참 또 못 넘기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원래 큰아버지가 이제 살아 계실 때 저한테 책 선물을 참 많이 해주셨는데 분야가 굉장히 다양했었는데 주로 인물에 관한 게 좀 많았었어요. 호치민이라든가 전세일 범전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인물 그리고 스티븐 잡스나 심지어 이제 큰아버지 선거도 같이 했던 그 홍정욱의 칠막 책장 이런 책도 선물해 주셨어요. 선거 전에 선물해 주셨던 건데 공교롭게도 나중에 근데 그때 이제 생각을 되돌아보면은 저보고 어떤 사람이 되라 뭐가 되라 직업이 뭐가 되라 이렇게 말한 적은 없으시지만 한 분야에서 어떤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보고 배울 점을 찾아라 이런 의도였었던 것 같은데 노회찬 평전이라는 제목을 딱 보고 마지막으로 주신 평전 선물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큰아버지 이 가족으로서 이렇게 바라보는 노회찬과 그리고 공인으로서 있던 노회찬의 어떤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평전을 좀 보시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가족으로서 큰아버지로 생각했던 노회찬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른 점이라면은
제가 읽으면서 좀 느꼈던 게 그냥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굉장히 엘리트주의적인 부분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뭐 평전에도 나오는데 20살 때 군아버지가 쓰셨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역사는 천재를 요구한다. 천재만이 인생을 가장 진하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나는 이제 뭐 본인이 원하는 이상이 있는데 그 이상은 실현되기 위한 것이다. 결코 이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내가 가는 길이 그 길이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거의 무슨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면 뭐 어둠에 떨지 않는다. 뭐 이런 거의 그런 수준의 이제 본인 스스로 그리고 그게 엄청난 자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존감이 높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큰아버지를 그 오랜 기간에 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줬던 원동력이라고 생각도 드는데 그런 모습은 사실은 평소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거든요. 권위도 전혀 없으시고 저한테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꼰대 그런 것도 전혀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었고 같은 눈높이에서 항상 제가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제가 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읽으면서 좀 놀랐었고요. 두 번째로 또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이상을 굉장히 꿈꾸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자기 반성하시고 복귀하시고 메모하시고 이러면서 그 해결책을 항상 찾으려고 했다는 점 그게 저는 좀 다른 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이제 지금 우리 조카버님 말씀하신 게 그 20살, 딱 20살 때 생일이 8월 31일인데 20살 9월 1일 날 쓴 그 일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렇게 그 어떤 엘리트 의식이라든지 자기가 천재라는 자의식이라든지 일기니까 그렇게 썼겠죠. 근데 어쨌든 그게 그 20대의 초기나 이럴 때 굉장히 많이 본인을 이제 청소년기부터 이제 지배했던 어떤 자기 인식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분의 그 표현이 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노동운동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현장으로 가서 그거를 자기는 그 현장 간 게 고생하러 간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구원해주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처음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이 사람 뻥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너무 자기를 이렇게 뭐 포장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한참 후에 그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노동운동 하는 게 자기 인생의 구원이고 깨달음일까? 그러니까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평가할 때는 B를 막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평가 속에서 반 이상은 자기가 반영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구원과 깨달음 이거 뻥 아니야라고 했던 거는 그 노연에 대한 게 아니라 저가 가지고 있던 수준에서 그렇게 보였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아까 아우 김종애하고 관계라든지 노동 현장에서 자기가 삶의 어떤 의미나 가치나 원칙 이런 거를 만들어준 게 그 노동 현장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런 구원과 깨달음이라는 게 정말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고마워했던 이게 사실이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는 20대 쓴 편지 그대로 평생을 사시진 않았어요. 물론 그런 것은 가지고 있을 만한 분이에요. 근데 그걸 억지로 버릴 필요는 없지만 실제로 실천하고 했던 것들은 뭐 구원, 깨달음, 사랑 이런 부분들의 삶을 이제 사셨던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편전에 보면 제가 좀 느낀 게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게 노회찬 형께서 직업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70%의 어떤 긴장을 놓치지 않는 뭐 직업 전투원. 또는 이제 아까 편지도 어머니한테 보낸 편지도 그러니까 이 자신의 내가 하고 있는 그 직업을 버려야 할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표현을 쓰시고 그 외에도 또 일본에서 직업이라는 표현을 꽤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그게 작가님 보시기에 그렇게 직업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직업이라는 것이 보통 보면 이제 평생을 업으로 삼는 일이잖아요. 그 이분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사회화랄까 의식화 같은 게 많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되면서 72년에 재수하러 서울에 오면서 서울에서 만난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자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유신 독재, 이걸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는 뭐 민족이니 국가니 한 번 정도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야, 이 나라, 이 세계 이거를 내가 먹어야지.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상승력, 신분상. 경기고등학교의 그 대부분 학교 분위기가 그렇답니다. 저는 경기고등학교 안 다녀봤지만은. 근데 그런 이 세상을 내가 잡아 먹어야지 하는 그런 야망이 있는 청소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세상을 뒤엎어버려야 하는 야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는 뒤엎자라는 거고, 뒤엎게 직접 계기가 됐던 게 유신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당신은 레닌한테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레닌이 아니라 박정희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다. 현실적으로. 그게 그 팩트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면은 하고 싶은 일이면 세상을 뒤엎는 일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물론 청소년기의 반항심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가 볼 때는 그 아까 그 조카님도 말씀하셨지만 20대 때 가지고 있던 그 자기 내가 가는 곳이 그 길이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일기에. 그리고 자기 어떤 천재라는 자의식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소년이여 그 앰비셔스 야망을 가져라 그랬잖아요. 저는 젊은 노회찬의 야망이 작은 거 가지고 만족을 못했다. 그 세상을 업자 이 야망을 직업화한 거고 평생 업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나의 직업입니다라고 어머님한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업이라는 건 평생 업으로 삼고 가겠다 해서 실제로 그렇게 하시다가 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직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직업 정치인, 직업 혁명가 평생을 그 업으로 살겠다. 그리고 결혼하실 때도 김선 선배한테 우리가 부자로 살라 그러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두 분 다 운동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평생 변하지 않는 업으로 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게 이제 직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직업이라는 얘기 많이 하고. 예. 되게 그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강호 작가님이 그 기자 출신이에요. 예, 예.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 팩트 체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잘 알지 못했던 사실들도 우리 평전을 통해서 보면 좀 많이 좀 볼 수가 있는데 평전을 쓰시면서 좀 가장 인상 깊었던 뭐 지점, 뭐 대목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하여튼 뭐 특별한 그 개별적 팩트보다도 이렇게 쭉 써나가면서 이게 노회찬이라는 인물이 정말 대단한 인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말 잘해서 이런 거가 아니라 좀 본인도 표현했지만 자기도 놀랄 정도로 자신은 초심이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이 일관되게 가는 것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일관되게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노연이 뭐 모두 잘하는데 타고난 모두 있을지 모르지만 엄청난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고 그리고 자기가 인정받는 정치인으로 할 때는 자기가 나는 호민관이다 나는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과 함께 비를 맞으면서 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말 맨날 떠들어봐도 그 소용없거든요. 실천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 없이 막 의지만 하면은 사람이 그거 뭐 골방사회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력을 키우기 위한 부단한 노력들을 정말 그치지 않고 했구나.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인생의 70%의 그 긴장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의지에 좌우되지 않는 직업 전투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일기에게 나와가지고 이게 노의원님의 표현 방법이 아닌데 어디서 나와서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이제 그 왕십리라는 소설에서 조혜일 씨 거기 보면 이 의지에 흔들리지 않는 좌우되지 않는 직업 전투원이라는 거는 이제 용병 그 주인공이 용병으로 나가거든요. 용병으로 나가는데 용병은 죽음하고 항상 붙어 다니는 전투 현장이잖아요. 그 전투 현장에서는 의지 자체도
아주 냉정한 판단을 그르치는 주관적 요인이 되는 거예요. 주관적 변수, 의지라는 게.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냉정하게 수를 보고 여러 수 앞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이 정말로 그 누구나 다 무슨 일을 할 때 수를 생각하죠. 이러저런 계산을 하는데 그거는 정말 이렇게 이념 노선 이런 거 떠나가지고 아주 그 치밀한 이 전투 현장에서 적을 죽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 계산해야 되는 것들, 객관적인 것들, 의지 빼놓고 이런 거에 대한 그 자기 삶의 투여를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정세 판단 능력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게 오늘 신문을 읽고 내일을 전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신문을 딱 보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어떤 대목에서 틀렸구나. 이런 거를 계속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걸 계속하고 그건 꼭 신문뿐 아니라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특별한 어떤 거에 대한 뭐 감동이다라는 것보다도 이분의 삶 전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놀라웠고 나 혼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저는 뭐 공인 노회찬만 사실 알고 있고 개인적인 그 삶은 저는 전혀 이제 몰랐었는데 재단 일을 이제 하게 되면서 조금씩 이제 듣게 되고 친구분들의 이야기도 듣게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 긴장, 늘 긴장된 삶을 살았는데 그 긴장감을 어떻게 해소했을까 늘 궁금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친한 동창들하고 만나면 일체 뭐 노동운동이라든지 또는 뭐 정치라든지 이야기를 안 하고 좀 즐겁게 이제 술만 마셨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이것이 또 긴장을 푸는 또 한 가지 방식인가 또 싶은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 노선들 내가 좀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그 바깥에서 그렇게 이제 긴장된 삶을 사실 뿐이지만 집에서는 완전히 또 다른 모습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뭐 좀 재밌는 일화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느끼기에는 상전에도 좀 잘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되게 아는 게 너무 많으시고 말씀도 재미나게 하시고 또 집에서도 비슷하게 또 정치 얘기 전혀 안 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무관심처럼 느껴지지는 않았던 게 항상 뭔가 좀 저를 이렇게 좀 꿰뚫어보고 있는 그런 인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때 좀 공익활동 같은 거에만 좀 이렇게 심취해서 학업이랑 좀 이렇게 멀어지고 그랬었던 적도 있는데 그냥 큰아버지가 같이 지나가면서 너무 하나에만 애진하지 말아라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봐라. 갑자기 진짜 뜬금없이 그냥 물 마시러 가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항상 좀 이렇게 주위 사람들도 많이 챙기고 그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가님께 좀 재작년에 노회찬 육사의 다큐 영화를 만들 때 그때 민한기 감독이죠. 정신두지를 했는데 저희 재단하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영화를 만들기 전에 위인으로 그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자기 영화 만들 때 절대로 위인으로 그리고 싶은 생각 없다 했는데 나중에 영화를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각오로 그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만들수록 자꾸 내가 지금 위인을 그리고 있는 듯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작가님도 그런 느낌이 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뭐 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 의원이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이죠. 우리 흔히 말하는 위인전의 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 저가 개인적으로 썼지만은 저희 청간기획위원회가 평정기획위원회가 있거든요. 우리 김창희 위원장도 오셨지만은 처음 회의 때 이게 이제 뭐 연대기냐 평전이냐 정기냐 이런 얘기하면서 저희가 가장 좀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바로 이제 위인전 만들기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위인전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인이 저한테 와도 저는 위인 아닌 것처럼 쓰고 싶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노 의원님은 위인이라든지 뭐 신화적 인물이라든지 이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평범한 사람의 비범한 노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주 평범한 분은 아니지만 또 특별히 뭐 보통 사람하고 다른 뭐 위대함이 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서 어쨌든
위인전을 쓰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도 별로 없어. 그냥 그 팩트를 확인해가지고 그 기록과 기억을 가지고 쓰는 거니까 거기에 충실해서 쓰면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위인전 썼네 그런 건 뭐 할 수 없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별 고민 없이 썼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노이샷 편들의 가치가 더욱 더 높아질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얼마 전에 한 언론사 인터뷰 기사를 제가 이제 봤었는데 인민노련 시절을 좀 상세하게 쓰려고 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회찬 정치의 핵심이 인민노련 시절에 형성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인민노련 부분을 특별하게 그렇게 세심하게 취재하시고 또 쓰시게 된 그 배경. 그러니까 이제 그 의원께서 83년 하반기에 이제 인천에서 노동운동을 시작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노연이 가끔 하시는 말 중에 이불변 응만변이라는 호치민제가 있는데 불변하는 거 가지고 이제 변하는 거 대응한다. 그래서 목표나 이거는 불변하는데 그 불변하는 것이 언제 만들어졌냐. 아주 어렸을 때 만들어지진 않아요. 이게 불변이라는 거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직업,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한 게 언제냐면 이제 그게 이 노동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운동은 노동조합 운동인데 노연이 생각하는 노동운동은 그 노동조합 운동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노동조합 운동은 노연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 노동조합 운동은 결과를 놓고 싸우는 거다. 분배를 놓고 싸우는데 노동운동은 원인을 놓고 싸우는 거다. 세상을 바꾸려면 이제 그 원인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인천에서 노동운동을 할 때부터 명백하게 노선이 있었죠. 정당으로 간다.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라는 건 정당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연의 직업 정치인으로서 직업 혁명가로서 해야 될 일은 정당을 만든 거였어요. 정치를 해야 되니까 정당을 만들고. 이것도 수단이죠. 정치나 정당.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거, 휴머니즘이 이제 이분의 기본 가치고 목표인데, 근데 그때 인천에서 84년도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때는 학생들이 막 그 대학생들이 밀물듯이 오고 때인데 그건 이제 광주 영향이 굉장히 컸었죠. 그래서 그때 이분 이제 고대를 다니셨으니까 고대에서 이 인천으로 오는 사람들을 한 군데다 묶어가지고 이 한 묶음이 주안하고 한인천 쪽에서 했는데 그 이제 주화 그룹으로 했는데 이 그룹들하고 이제 주로 이제 서울대 쪽이 많았었는데 부평이나 부천 이런 부분들 하나로 모아져서 1년을 이제 비밀리에 만나면서 했는데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도 걸렸겠지만은 입장과 노선도 좀 맞춰야 되거든요. 입장과 노선에서 중요했던 건 가장 그런 다른 운동 단체에서도 그랬겠지만은 이른바 이제 뭐 PD 계열 쪽에서는 명백하게 그 노동자 정치 세력과 진보 정당의 창당, 전두환 시기에는 이제 비합 지하 정당의 창당, 이건 일관적으로 가져왔거든요. 노무현 표현대로 그 기차가 오랫동안 다리를 내리는 사람도 많고 타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 인민노련 시절 그 전에 이제 인천 지역 노동자 대거 혁명투쟁 동맹인가 있는데 이건 레닌이 소련에서 만든 그 조직 이름을 이제 따서 한 거거든요. 그거는 당을 만드는 당을 그러니까 보통 혁명 이론을 보면 경제의 변화, 토대가 변화돼서 상부가 변화된다는 이런 게 바로 혁명 이론의 굉장히 기본 토대인데 노연은 그보다는 정치를 통한 세상의 변화 이런 것을 초질과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거가 시작된 때가 인천에서 시작돼 그 꼴을 갖춰서 지상으로 나온 거 반합법이죠. 반합법인데 반합법 조직은 이제 그 이름으로 대중적으로 활동을 하지만 지도부의 일부는 또 위로 드러나지 않고 어쨌든 이름을 드러내고 대중적으로 하게 된 게 이제 인민노련이에요. 그러니까는 노 의원님이 그 인민노련 모임은 지금도 있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다녔고 워싱턴에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워싱턴 갔는데 워싱턴 마지막에도 인민노련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정치 역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했고
본인의 한때는 젊을 때 이제 노동운동 가서 어떤 종류의 성과를 내고 사실 이제 조직 책임자인데 인민노련의 조직의 전모를 아는 사람은 노연밖에 없어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워낙이 보안은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인민노련 핵심으로 일하는 그래서 거의 이 매일 주에 몇 회씩 노위원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사람이 노위원을 딱 보면서 이 사람이 대학생 출신인가 노동자 출신인가 헷갈렸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서로. 그래서 그런 정도의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차곡차곡 그러니까는 이 아까 인천 지역 노동자의 해방투쟁 동맹을 만들 때 그러니까는 인민노련 87년에 만들었는데 해방동맹은 86년에 만들었는데 이때부터 이미 90년인가 만든 한국사회주의 노동당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지하정당. 그래서 그런 평생 업으로 삼는 일을 시작한 젊었을 때 그리고 토대가 됐던 게 인민노련이고 그리고 인민노련의 이름으로 사업도 많이 했고 특히 인민노련은 기관지가 대중들한테 영향이 꽤 컸습니다. 그래서 노련이 고등학교 때부터 소련 혁명의 이스크라 편집진을 굉장히 이렇게 멋있어 했거든요. 낭만적이기도 하고 교양적이기도 하고 지식인들이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관지도 많이 만들 영향력도 컸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개인사라든지 운동사 차원에서도 인민노련 굉장히 중요한데 다만 전모를 알고 계신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이 전모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인민노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인민노련 전모를 조직적 전모를 파악이 좀 어렵고 또 한때는 이제 자기가 내 소속이 인민노련인지 어딘지 모르고 그냥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 인민노련 모임이 계속 지속되니까 거기서 또 무슨 작품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면 노회찬은 인민노련 당시에 이론가라기보다는 조직가로서 전체 조직을 다 총괄 관장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83년에 인천으로 가셨다고. 겨울에 인천으로 가셨으면 그러면 80년대 많은 학생들이 노동 현장으로 당시 표현을 한다면 투신이라고 표현했는데 또는 현장 이전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그러면 그 첫 세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이전한 사람들은 그 이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세대라고 만약에 한다면 어떤 종류의 집단적 움직임인데 어떤 집단적 움직임의 출발선이라고 보면 되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노 의원님이 56년생이시긴 하지만 고등학교 1년 재수했고 대학교도 꽤 많이 해가지고 한 4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상황. 혹시 많은 분들을 인터뷰를 하시는데 인터뷰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아까 이제 의형제에 든 김종혜라고 이제 직업학교 때 만난 사람인데 이분이 중학교도 졸업을 못해요. 고령인가 어디 충청도 분인데 그래서 이제 서울로 와서 직업학교를 오는데 이제 중학교를 우리 가라라 그래 가짜 졸업장을 만들어서 가고 그런데 이 사람이 아까 이제 졸업식에서 술 먹고 끝난 다음에 다 직장을 찾아다녀서 가끔 연락하다가 이제 연락이 끊겼어요. 끊겼는데 이제 나중에 자기가 막 전화 연락 그때 동해에 찾아가지고 마침 무슨 주소가 있어가지고 안양에 주소지가 돼 있어서 노원이를 거기까지 가서 자꾸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결국 부산 집에까지 전화를 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노회찬을 찾으려고. 근데 전화했다가 엄청 혼냈대요. 왜냐면 이제 그때 어복한 시기니까 이 사람은 자기 직업학교 동창을 만나기로 했는데 집에서 전화 받을 때는 가뜩이나 이게 아들이 어떻게 운동으로 하게 될지만 모르는데 그래서 굉장히 쌀쌀맞게 전화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몇 년도인가 거기서 집에서 여름에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TV 토론회 노사개하고 저저저거 제목으로 하는데 아는 사람이 딱 나온 거예요. 아니
노회찬 형이 대학생 출신이야? 이러니까 그 몰랐던 거지, 전혀 모르고.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이 사람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수소문에서 전화를 했어요. 그때 이제 메이노동에서 대표였으니까 전화를 하자마자 이제 노회찬 그 다음날 달려가서 그 둘이 만났는데 그때 이분이 이제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딱 인터뷰를 하다가 제 얘기 몇 페이지 나옵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 이게 그래서 적어도 막 두세 페이지는 나와야 되는데 막 이런 거. 그래서 그거는 어떤 무슨 그 공명심이라기보다는 내가 그렇게 노회찬하고 가깝고 노회찬 형이 나를 이렇게 좋아했다. 나는 반드시 뭐 몇 페이지는 나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또 이분이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나중에 노희연은 완전 틀어져요. 노희연하고 둘이 관계가 틀어졌다고 이 사람이 미워하게 됐지. 큰애를 좀 취직을 좀 시켜달라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노희연도 그런 거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아쉬운 소리 진짜 못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못하는 사람들. 친구분들, 고등학교 친구분들도 그래요. 아니 저 녀석이 지금 어렵고 이때쯤에는 좀 부탁을 할 때인데 안 한다. 진짜 한 번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종혜라는 친구가 이렇게 나한테 뭐 페이지 몇 개 넣어줘 뭐 이런 것하고 또 이게 노연의 마음 씀씀이가 보면은 그거 이제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서 서울 온 다음에 노연이 이제 그 사람한테 편지를 하나 썼는데 책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편지 내용은 그 김종혜라는 사람이 기억을 못 하는데 편지 봉투 안에 이제 그 광고 용접공 모집 광고가 나온 신문을 얻어서 이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 사람이 거제 가서 이제 대우조선에서 일했는데 대우조선에 일할 때 두건 점퍼가 뭐죠? 우리 그때 이제 파카라고 그랬잖아요. 파카, 내복, 전태일 평대 이런 걸로 보내줬어요. 근데 전태일 평대 입지는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파카는 입다가 어떤 놈이 훔쳐가가지고 막 그 얘기 나올 때 갑자기 저한테 막 쌍욕을 하면서 훔쳐간 새끼 내가 잡아 죽여야 된다 그러는데 그 파카가 너무 좋았는데 그거 훔쳐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노의원의 어떤 사실은 이 소문 안 나는 이게 마음씀이 있거든요. 마음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런 것도 보여주고 그런 자기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날에 같이 있던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좀 기억나고 한 분은 홍현죽 선생이랑 우리 어머님의 친구분인데 그분은 굉장히 카톨릭 신자시는데 저가 부산에 인터뷰하러 갔는데 자기가 한 2주 동안이나 거의 잠을 못 잤대요. 이 기억을 끄집어 내려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노력해 주시는 그 할머니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인터뷰를 당했었는데요. 제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참여하신 분들께도 제가 마이크를 드려서 좀 질문하게 기회를 드릴 텐데요. 그 전에 노선도 분에게 좀 가벼운 질문입니다. 노회찬 의원께서 첼로를 배우셨잖아요. 그 첼로를 배운 이유가 할머니, 어머니께서 너는 노래를 잘 못하니까 첼로를 배우라고 했는데 모든 국민이 악기 하나 주고 다른 나라를 꿈꾸셨는데 혹시 지금 악기를 다루신 게 있으신가요? 아, 네, 저는 기타, 피아노 기타 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하고 기타하고. 원치만에 있었던 악기가 오늘 다 걸리긴 하시. 그렇지만 여기 참여하신 분들께도 제가 마이크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전달. 네, 아직 책을 못 읽어봐서요.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머니와의 관계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그 부모의 영향이라는 게 절대적이라는 그 느낌이 드는데요. 아까 영화에 보면 어머니부터 그늘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현님의 삶에 이제 영향을 주신 분들이 이제 뽑자면 이제 몇 분이 계신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어머님이고요.
둘째 삼촌. 그다음에 한참 후에는 이제 신영복 선생을 영향을 받았는데 이 노현이 이 어떤 음악이나 뭐 이런 쪽에 그 예술 쪽이나 이런 쪽에는 침탁을 한 것 같아요. 아버님이 음악을 좋아하시고 중학교 입학하자마자 선물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 합창인지 운명인지 그 교향곡 그걸 줘서 그때부터 이제 음악에 접하게 됐고 그 노현님이 사실은 가난하게 살다가 금방 이렇게 약간 부유층이 됐어요. 그 부유층은 제 표현이 아니라 그 학교 통신표에 나옵니다. 부유층이라고. 이게 약방을 가지고 돈을 좀 벌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에 보면은 저가 노현하고 한 살 차이니까 거의 비슷한 시대에 살았는데 노현 댁에 갖춰놓고 있는 거는 부잣집 아니면 그럴 수 없는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오디오도 그렇고 그리고 사진 암실이 있는데 그럼 부자의 표식이라기보다는 아버님이 이렇게 사진 찍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하고 그러니까 사진 찍는 거, 영화 보는 거는 아버지하고 자식들이 가고 엄마는 안 가요. 약방 운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아버님을 많이 닮으셨는데 이분이 주도면면하고 결정하면은 꼭 밀고 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머님의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 같고 한 어머님에 대해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셨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무지막지한 그런 스텝도 전혀 아니거든요. 행동으로 하는 것들은 본받을 만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일기에 보면 오늘 잠이 안 온다. 왜? 엄마한테 한 대도 안 맞아서 이런 게 있거든요. 표현에 한 대도 안 맞으면 잠이 안 올 정도로 매일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지금은 가정폭력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른바 이 사랑의 매, 사랑의 회초리. 그래서 그런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영향을 많이 준 어머님이고 한편으로 그러면서도 의존하는 어머님, 본인이 의존을 하는 어머니고 그래서 사실 그런 말씀을 많이 안 하고 부부간에도 많이 하는데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사실은 아까 제가 서울을 자유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부산을 탈출한 거거든요. 부산의 탈출은 지리적 탈출도 있지만 어머님으로부터의 벗어남. 물론 엄마만 미워서 그랬다 이런 뜻은 아니고 청소년기엔 다 부모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삶을 그리는데 그 벗어난 부분이 꽤 이제 자기가 서울로 안 오고 부산에만 있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금처럼 안 살았을지 모르겠다. 잘못 빠졌을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의 영향력 굉장히 좀 압도적이었고 끝까지 막 노동운동 한다고 할 때부터 노동운동 관련 기사나 진보정당 할 때는 진보정당 관련 기사 좀 스크랩을 한 10년, 20년 하신다면 그걸 전부 또 노현한테 줬거든요. 그러니까 노현은 감사하면서도 부담이 있을 것 같고 뭐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어렸을 때 노현의 삶에 압도적인 영향을 준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선덕 군한테는 할머니가 되신 분이에요. 네. 할머니가 기회가 잘 되시면 좋겠는데. 네. 할머니가 좀 엄하시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할머니한테는 좀 제가 뭔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할머니의 좀 사랑 방식이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좀 자상한 그냥 그런 분이셨거든요. 할머니는 모두에게 친절한 그런 분은 아니신데 본인 스스로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고 그런 면에서 또 큰아버지도 당연히 많이 의지를 하셨을 것 같고 어렸을 시절은 사실 제가 모르는데 말씀 들으면서 좀 기억났던 게 한번 이제 좀 큰아버지 항상 70% 긴장하고 계셨었는데 창원에서 당선되고 나셔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저희 집 오셔서 할머니 생신 때인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막 술이 좀 이게 취하셔가지고 할머니? 아니요 할머니는 약간 앉아 계시는데 큰아버지가 좀 취하셔가지고 우리 이쁜 우리 엄마 뭐 이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 좀 처음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마음 한구석에는 되게 막 사랑 또 이런 게 평소에는 잘 표현 잘 못하시고 주위 사람들한테 뭐 그런 당신의 감정을 잘 안 드러내신다고 저는 좀 느꼈었는데 마음 한구석에 그런 모습이 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평전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만 할머니 그 노회찬 의원님 어머님께서 간단치 않은 가족사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노회찬 의원님은 그 가족사에 대해서 어느 누구한테도 잘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들 다 평전을 보면서 또 취재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건데 혹시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 가족사에 대해서는 그 이전부터 좀 알고 계셨던가요, 노선도? 예, 저도 막 자세하게 얘기는 못 들었었는데 제가 한 중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말쯤에 이제 할머니랑 이제 저 서울에 있고 할머니 이제 부산에 놀러 가고 하면 할머니랑 같이 제가 잤었거든요. 언젠가부터 할머니가 좀 이 얘기를 좀 들려주고 싶었는지 자기 전에 계속 그런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어떻게 왔었고 뭐 이런 거를 조금씩 이렇게 들었었는데 당시에는 저는 좀 이제 어리기도 하고 등장인물이 너무 많고 하니까 사실관계도 너무 복잡하고 진짜 뭐 많은 일들을 겪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큰 줄기 같은 거는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이제 뭐 평전이나 이런 거 통해서 좀 알게 됐고 할머니한테서 이야기를 조금씩 이제 들으셨군요. 예, 집에서도 조금씩 듣고 할머니한테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왜 저기 이제 그 노회찬 선배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술 먹으면서 같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낯가림이 심했다는 얘기들을 낯가림 겉으로 보기에는 막 그냥 누구랑도 어울려가지고 온 나라 사람들하고 다 술 먹을 것 같은데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죽고 나서 저게 낯가림이었구나. 근데 살아있을 때는 오해를 많이 했었거든요. 잘났다 그래 너. 그래 노회찬 선배 얼마나 잘났으면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이게 아까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그 대통령 후보가 한 번도 안 됐다라고 이랬었는데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이렇게 경선을 치를 때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좀 이렇게 와가지고 야 이만저만 하니까 좀 도와주라 같이 가자 이랬으면은 마음을 열고 있었던 적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힘은 못 쓰지만 별로 그랬으면 막 이런 이 당내 구조라든가 노회찬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뀔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안 했던 혹시 그런 것들 이 평전을 하면서 그 측면에서 혹시 이 책에 담겨 있는지 모르겠는데 들은 얘기라든가 그런 것도 있나 싶어서요. 지금 질문하신 분이 요즘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한석호라는 사람입니다. 같이 이제 일을 했으니까. 네. 이게 이제 몇 가지 사례로 보면 그 선거 때 평년도 잠깐 언급했는데 이제 대표 선거할 때 저는 2015년인가요? 선거할 때 1차전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했어요. 노 의원이. 근데 50%는 못 넘어서 결선 투표로 갔는데 그러니까 생각해도 되지 않고 그냥 될 거로 생각했는데 뒤집어서 졌어요. 심상정하고 이제 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진보정당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고 뭐 잘 모르시는 분 계시겠지만 조직 투표라서 정파 투표가 많이 되는데 이 정파 투표를 하면 아까 제가 이제 정치라는 게 그 진흙탕에서 뭐 한다고 백조 다리 밑에서 한다는데 진보정당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래가 있거든요. 뭐 무슨 자리를 누구 주겠다라든지 이런 거. 근데 그런 거를 잘 못해요. 또 안 하고.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몰라요. 예를 예컨대 다른 후보는 그 정파의 그 두목급인 사람들한테 여러 번 전화해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거래와 협상을 하는 거고 뭐 진보나 보수나 다 해야 되는 건데 노예는 그런 거 안 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질문하신 한석호 씨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 송파에서 정말 오랫동안 지역 활동한 분이 있어요. 이 사람 지역위원장은 아닌데 너무 열심히 해서 그 동네의 그 당원들한테 신뢰가 꽤 높은 분인데 인민노련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인터뷰 때 그런 얘기다.
정말 노 선배는 나한테 전화를 한 통 안 한다. 어? 저게 노회찬이지 하면서도 저렇게 하면 되나 생각했다. 그런 얘기를 직접 제가 들었고, 또 아까 이제 그 우리 한석호 질문하신 분 말씀들은 그 저기 90년대 그 이제 당막 만들고 그럴 때 보면 이제 노동조합에서 산별노조에서 정치 담당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임이 있어요. 노조하고. 근데 거기서 오랫동안 몇 년을 그런 모임 했는데도 이렇게 그 남자들만인데 남자들 수세 개가 뭐 잘하는 거라고 얘기할 건 없지만 하면 막 이 자식아 이 새끼 자식만 하면서 친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가까워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때도 그 사람들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입장 뭐 노선인데 입장 노선이 비슷한 사람끼리 경쟁할 땐 또 다른 친서 관계라든지 경험의 공유지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 엑스파일 그거 가지고 2013년 2월인가 이제 그 저기 국회 이제 날라가고 그럴 때 국회의원들이 탄원서를 국회의원들 도장 찍는 탄원서를 쓰는 게 쉽지 않은데 150여 명이 그걸 찍었거든요. 근데 노회원 전화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누가 제일 많이 했냐? 심상정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의원실에 있던 보좌관들이 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자기 일인데 좀 뛰어서 좀 하면 되는데 그냥 보좌관이 돌리고 뭐 다른 의원들이 돌리고 이 부분이 그거를 이제 그 저가 볼 때는 기질적인 것, 자기의 어떤 원칙 뭐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이 되지 않았나. 좀 뭐랄까 그런 거 좀 구질구질하다 그럴까 뭐 구리다 그럴까 한 이런 것들 안 하는 거. 저가 볼 때는 뭐 실제로 그래서 당내 선거에서 대선 후보에 한번 2007년에 나와서 그 깜짝 놀라 사람들 놀라면서 3위로 낙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2년, 2017년도 여러 가지 아직 나오지도 못했고 그 2012년에 이제 전반적인 정치 상황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2017년에는 그 참모들 사이에서도 어렵지만 나가서 하자, 나가지 말자. 근데 둘 다 어렵다는 거를는 동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못 나갔고.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정치의 민낯의 움직임들, 근데 이거는 뭐 불가피하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근데 노 의원이 평소에 강조하신 거는 대중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 당 지도부가 돼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파 우두머리가 당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인데 사실은 대중적 지지도가 굉장히 높고 사실 뭐 어쩌면 제일 높을 수 있는 분이 이 당내에서는 충분히 대중적 국민적 지지도가 충분히 덜 높아서 그랬는지 지지도는 높았는데 이 바람이 당으로 올 때 당이라는 벽이 많이 막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영향 오죠. 결국은 본인이 하고 싶었던 대선 후보를 한번 못 하시고 이제 그런데 그런 지금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왜 나한테 전화를 안 하지? 이제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조직을 했으면 다른 효과가 나올 수도 있었다고 보고 또 하나는 그 옆에 그 노위원의 참모들을 보면 이렇게 브레인 정책통들이 좀 많이 있고 그냥 현장에 빠져가지고 막 새벽까지 집에서 길러면서 막걸리 한 잔 사주면서 펴고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노위원 주변에는 다른 쪽은 그런 거 잘하는 사람 많거든요. 전화 잡고 뭐 하고 뭐 이런 거. 근데 노위원 주변에는 그렇게 막 바닥에 팍팍 끼면서 하는 참모들이 별로 없어. 근데 그런 사람 안 골랐는지 그런 걸 싫어해서 이제 이쪽만 했는지 그건 저도 뭐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질적인 측면하고 자기 원칙하고 이게 전부 결합이 돼서 그렇게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박지수는 빼고. 제가 평전을 그 읽으면서도 그 부분은 여전히 아직까지 그 풀리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보면 대장이었잖아요. 보면 아이들 다 일종의 골목 대장 같은 그랬었고 또뭐 중학교 와서도 좀 마찬가지고 되게 그 성격이 좋기라는 리더십이고 예, 그런 성격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성격도 뭐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고는 하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모습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의 어떤 모습이 그 성년 노회찬한테는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혹시 뭐그 인터뷰도 하시고 많이 하셨는데 그것이 그렇게 성격이 변하게 된 결정적인 무슨 계기 전환의 계기 이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잘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어떤 사건으로서의 그 계기랄 만한 거를 제가 이렇게 끄집어낼 수는 없었는데 그 책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그 노현이 그렇게 애들을 잘 팹니다. 어렸을 때는 반장 때도 그렇고 반장이 아닌 때도 이렇게 그래서 그거 맞은 게 억울하다고 지금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학교 때 사청사 친한 친구인데 뭐 못하는 성질이 있어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파닥 이게 주먹이 날라오는데 지금도 생각 내가 왜 맞았는지 억울해 죽겠다고 60이 넘어서도 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그리고 저기 성적표에도 그게 있어요. 이렇게 정의로운데 어떨 때는 이렇게 무력 행사를 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거가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 이후로 좀 변화됐는데 그걸 이제 예전에 저한테 신문에 2004년 국회의원 때 이 폭행 시비가 좀 있었거든요. 그 국회 안에서. 그럴 때 노현이 난 11살 이후로 폭행을 한 적이 없다. 누구를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그런데 11살이라는 나이를 기억하고 지금까지 한 건 그 언저리에서 이 폭행 폭력이라는 게 어떤 비활성화가 된 어떤 계기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가 이제 몇 가지 가설을 했는데 저 스스로도 이렇게 만족할 만한 설명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런 성격하고 이게 그런 욱하거나 이런 게 그냥 한꺼번에 슉 바뀌기가 좀 어려운 건데 그래서 저가 이제 만약에 위인전을 쓴다 하면은 그때부터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논리와 이런 거를 가지고 이걸 눌렀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자신 있게 쓰기 좀 어렵고 그건 저도 정말 약간 좀 잘 해명을 좀 못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혹시 뭐 노선 분은 큰아버지의 성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신가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큰아버지 좀 성격이 성적 보면서 어렸을 때 활발하고 이런 성격인 거 알았는데 제가 좀 어렸을 때 좀 그랬었거든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냥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재밌고 그냥 되게 활발하고 이런 편이었는데 저는 좀 이제 뭔가 제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뭐 시험에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조금 그런 게 위축되면서 성격이 좀 바뀌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큰아버지도 저도 이거는 그냥 가설일 뿐이지만 좀 이렇게 고등학교 진학이랑 대학교 진학 때 어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는 정말 천재인데 이런 제도 때문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가 있었을 텐데 그때 저는 그냥 스스로 그냥 좀 위축되고 이런 거였는데 큰아버지는 오히려 좀 뭔가 그런 다짐 같은 걸 쓰면서 나는 결국에는 내가 다 해낼 거다 뭐 이런 다짐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더 이제 어떻게 이제 자기가 옳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위치가 되다 보니까 좀 이제 밖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안쪽으로 이렇게 좀 더 내실을 키우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점은 일단 숙제로 좀 남겨놓게 하죠. 네. 혹시 더 질문하실 분 없으시면 마무리 들어갑니다. 아, 네. 제가 노 의원을 다시 보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시민들이 악기 하나는 연주하는 소양을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인터뷰가 있었고 실제로 이제 어떤 그런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이제 연주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미지상 조촐한 노동운동하고 빈민운동하고 굉장히 성과지향적일 것 같은데 이분이 문화예술 이야기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평소에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그리고 이분이 생각했던 아니면 추구하려고 했던 펼치려고 했던 어떤 정책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의 교육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일찍부터 이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이게 문화생활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50년대 후 60년대 초반 이럴 때는 오페라 공연 같은 것도 거의 없었는데 오페라 공연을 같이 갔다고 그래요. 저가 사실은 1960년대 오페라 공연 목록을 찾아가지고
부산 해상을 다 뒤져봤는데 부산에서 오페라 공연이 없었어요. 제가 근데 자료가 한계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데부터도 문화적인 배경이나 분위기, 집안의 그런 분위기에 영향을 좀 받았을 것 같고요. 음악도 이렇게 소개시켜서 했고, 사진이나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쪽 침탁을 좀 하신 것 같고, 어쨌든 첼로도 학교에서 첼로 시험 볼 때 마침 그때 담임 선생님, 음악 선생님이 또 첼로 전공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종걸 의원은 이제 피아노를 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하모니카 같은 거 이제 했는데 노 의원이 이제 끙끙대면서 이제 첼로를 가지고 왔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근데 연주하다 그냥 이게 연두고 보니까 소리가 좀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선생님들도 좀 실망했고 아이들도 저 삑사리 나면 어떡하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는 자기가 고등학교 때도 첼로를 배웠거든요. 중학교 때는 부산시향 수석 첼리스트한테 배웠고 서울에서는 국립교향악단 수석 첼리스트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력과 안목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잘한다고 칭찬을 못 받았거든요. 열심히 한다는 소리만 듣고. 그래서 음악이라는데 이런데 연주나 노래 실력은 좀 딸릴지 모르지만 이런 데에 대해서 본인이 어렸을 때 일기 같은 데서 보면은 고등학교 때 일기 보면 내 삶에서 음악이 없는 건 상상할 수 없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일기에 보면은 혼자 정명훈 피아노 독주하는 데도 가고 실제로 자기가 또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자체에 좀 빠진 측면이 있으니까 그거는 음악이 주는 매력이 있고 또는 삶을 좀 풍부하고 아주 진하게 살기 위해서 즐길 수 있는 것은 즐기는 것. 이런 부분도 좀 지향했던 분 같고 그래서 문화적 소양이라는 거는 그런 과정에서 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좀 관심을 갖고 그 이후에도 좀 노력을 해서 정치하고 이제 바꿀 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활동들을 슬기로운 이중생활의 이중생활은 상당분이 문화적인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술도 있지만 문화적인 것. 어려서부터 그런 게 좀 키워질 것 같습니다. 저기 정책은 구체적으로는 어떤 거가 이 악기를 맞아는 게 딱 정립화돼서 나온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없고요. 다만 이제 문화도 공공재다. 그래서 모두 대중들이 문화를 많이 향유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수준의 정책은 제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진짜 다 됐습니다. 마무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작가님께 남겨놓은 게 있는데요. 킬러 문항은 안 됩니다. 아닙니다. 보편적인 질문입니다. 보편적인 질문이 사실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 노회찬 정신을 우리가 많이 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재단에서도 그 노회찬 정신을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또 형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기필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도 만나고 또 많은 역사들도 접하고 하셨을 텐데 노회찬의 정신이라고 하면 그리고 또는 노회찬이 우리한테 남겨준 유산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해석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노 의원님이 하신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정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의 영역이라고 하면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것을 독점해서 이게 노회찬 정신이라 하는 순간 그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것만 주장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차라리 노 의원이 아주 구체적으로 했던 노 의원의 꿈들이 있잖아요. 아주 구체적인 거죠.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악기 다루는 문제 이런 것들을 실현해가는 불굴의 정신이 사실 노회찬의 정신이라고 보는데 다만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신 거는 자기가 어떤 종류의 사상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계절이 바뀌듯이 나뭇잎이 바뀌듯이 바뀔 수는 있지만 자기한테 한 번도 안 바뀐 건 휴머니즘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실천하는 휴머니스트죠. 이 휴머니즘은 자본주의의 맥락 속에서의 휴머니즘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노 의원님이 어쨌든 자본주의 체제 근본적인 어떤 변화 이런 거 없이 휴머니즘에 과연 담보될 수 있을까라는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고 그래서 폭력혁명이나 이런 것들은 노선 다 없애긴 했는데
스웨덴을 그 민주주의와 함께하는 사회주의로 국가를 볼 거냐, 아니면은 노동자 계급하고 이 노동자 계급이 만들어낸 가장 살만한 자본주의를 볼 거냐, 이건 좀 차이가 있는데 노 의원님은 전자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싸우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보고, 그곳을 향해서 가는 불굴의 정신, 노력, 이것이 오히려 이제 노 의원님한테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고,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노 의원님이 그 97년도 국민승리 21회 권영길 선배를 대선 후보로 낼 때 하신 말씀이, 진보정당은 21세기 신상품이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할 거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진보정당은 신상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노 의원님이 지금은 요거는 제가 그렇게 말씀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틀림이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진보정당은 뭐냐면 선진복지국가, 그러니까 선진국하고 선진복지국가를 이게 구별해서 썼어요, 노 의원님이. 그러니까 선진국가는 어디냐? 미국이요. 복지국가는 아니잖아요. GDP는 놓고 1인당 GDP는 놓는데, 그러니까 유럽, 북유럽 같은 데가 선진복지국가인데, 선진복지국가로 가는데 필수 공공재가 진보정당이다. 이게 이제 노 의원님의 생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신상품은 지났잖아요. 20년이 훨씬 지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진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요거가 꼭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걸 만드는 사람의 힘으로 해야 되는데, 그 힘이 지금 의원님이 이제 지켜보시면 좀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사실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많이 먹어요. 평전을 읽으실 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좀 평전 읽고 마음에 든 부분은 많이 말씀해 주시고요. 마음에 좀 안 든 부분 있으면 좀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노회찬 재단이 이제 만들어서 노회찬 의원님의 정신을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노회찬 재단을 보면서 노회찬 재단이 이런 부분에 좀 힘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재단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이 출간됐다는 소식을 듣고 주위에도 이제 홍보도 좀 하고 선물도 하려고 이제 교문을 검색을 해봤었는데, 이게 사회정치 분야에 1위로 이미 돼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베스트셀러로 돼 있는데, 그 말은 즉슨 그러니까 사부지가 이런 정신 그런거나 그런 길 있는 사업이 일단 재단 회원이나 그 주변인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이번 그 추모주간에 있는 그 글귀처럼 밤이 어두울수록 별이 빛나듯이 좀 정복이 어려울수록 이런 사람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더 많아진다는 생각이 드니까 주변인들 말고도 좀 외부인들에게 좀 더 이제 정신을 알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생기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온라인으로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만, 다음 주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는 아마 서점에서도 노회찬 편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치 사회 분야에서 일이지만 아직까지 사회과학에서는 2위더라고요. 이게 많이 1위를 탈환해야 됩니다.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4년 동안 정말 애쓰신 우리 이강호 작가님, 그리고 함께 나와주신 노선덕 군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